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33편 고령의 반파국 대가야의 깃발을 들다. 가야연맹체 내부에서 일부 소국들이 연합하여 해상교역의 주도권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이른바 포상팔구의 전쟁을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우리 사서에는 이 포상팔구의 전쟁 기록을 끝으로 200년이 넘도록 가야에 대한 기록이 한 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 후반 무렵에 가서야 가야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미 가야 소국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김해의 금관국에서 고령의 대가야로 옮겨간 뒤였습니다. 이때부터를 편의상 후기가야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어떤 격변이 있었기에 바닷가에 있던 김해 세력이 몰락하고 내륙 쪽에 위치해 있어서 변방 취급을 받았던 고령 세력이 중심국으로 등장하게 됐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서기 400년에 일어난 고구려의 남침이 전기 가야를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힌 전쟁이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 전쟁의 진행 과정을 탐색하기 전에 그 무렵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할까요? 서기 371년 고구려의 평양성. 물러서지 말고 계속 활을 쏘아라! 머지않아 평양성이 우리 백제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다! 대왕마마! 대왕마마! 고구려왕 사유가 우리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하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잘 됐구나. 고구려의 왕이 화살을 맞았다! 쉬지 말고 공격하라!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백제와의 전쟁 중에 사망한 이후 두 나라는 팽팽한 무력 대결을 계속했는데, 고구려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를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 서기 377년 신라는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중국의 전진에 조공을 하고, 392년엔 왕실의 자제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는 등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긴밀해진다. 한편 낭랑 대방의 멸망 후 김해의 금관국은 가야의 맹주로서 백제를 주 교육 대상으로 삼으면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 신라와 가야의 문화는 이때 이후 서로 다른 성격을 띠면서 분화되었다. 그러나 서기 391년 광개토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큰 변화가 닥쳤다. 자! 우리 고구려는 이미 남쪽으로 군사를 움직여 백제의 10개성을 빼앗았다. 이번에는 백제의 관미성을 칠 것이다. 비록 그 성이 사방이 험준하고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다 하나 우리 고구려군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모두 함선에 승선하라! 광개토 왕은 20여일 만에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았다. 그러자 393년과 그 이듬해에는 백제가 다시 고구려를 침공하는 등 양국 간의 격전이 벌어진다. 서기 396년엔 고구려가 백제의 58개의 성을 빼앗아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으며, 이어서 백제의 도성을 포위하자 마침내 아신왕이 광개토 왕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고구려 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아신왕은 태자 전지를 외국의 볼모로 보내 우호 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치려고 병마를 징발하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른바 서기 400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첨예한 대결 구도로 한반도의 정세가 긴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광개토 왕릉 비문 서기 399년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친하여 내통하였다. 광개토 왕이 순행하여 평양성에 이르렀는데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 이렇게 아뢰었다. 지금 외인들이 우리 신라의 국경에 가득 몰려와 성을 파괴하고 있사오니
노객은 고구려 대왕께 도움을 청하옵니다. 그러자 대왕은 은혜를 베풀어 그 충성을 칭찬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곧 출병할 것임을 알리게 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서기 400년 신라를 구원하기 위한 고구려의 대대적인 남진이 이루어집니다. 영락 10년의 광개토왕은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에서 신라성 사이에 외인이 가득하더니 바야흐로 고구려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갔다. 왜구의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에 이르러 계속 공격하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물론 여기 나오는 임나가라는 가야를 지칭합니다. 이 전쟁에 가야도 함께 참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입니다. 한성대 윤석규 교수 얘기를 들어볼까요? 신라가 이제 지금 그 4세기 중엽에 백제로부터의 어떤 압력 같은 거 또는 그 외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국제적인 연맹이 형성되니까 대개 이제 그 당시에 그 고구려와 신라가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지금 와갖고 그 백제 가야 외세력을 경멸하기 위해서 지금 보기 오만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본다면 고구려와 백제가 그 당시에는 대단히 그 서로 어떤 그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준다고 주도권을 다툼한다가 그런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고구려는 신라의 원병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윤석규 교수의 설명처럼 일반적으로 이 전쟁은 백제와 가야와 외의 연합군을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이 크게 무찌른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기술한 광개토왕릉 비문이 어디에도 백제가 참여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개토 왕릉비 기술에 있어서 사실 백제는 단 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결자가 많아서 지금 이제 글자가 다 띄어져 나가고 그래서 결락이 많아서 그 속에 백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 백제 가야 외의 구도에서 물론 백제가 중심이어야 하고 또 그런 논자들은 백제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결락된 그런 구문 속에 아라는 3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임나가라도 1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야에 관련된 것이 4회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주체였을 그 동맹군의 주체였을 백제는 단 한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가 워낙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 400년의 이 전쟁 역시 고구려의 상대편에 백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지만 그랬다면 고구려군이 백제군과 싸웠다는 내용이 한 군데라도 나와야 할 텐데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백제가 참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제대 이영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군의 규모라야 간헐적으로 바다를 건너와서 노략질을 하는 수준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무려 5만에 이르는 고구려의 보병과 기병이 신라성에까지 내려와서 싸웠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왜가 바다를 건너오니 그러고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락 6년에는 백제를 대대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이유였다면 왜를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이유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세력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광개토왕의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군사를 여기 기술에 포함을 시켜서 광개토왕의 업적을 더 드러내는 그런 아마 기법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신라성을 공격하고 있는데도 왜의 비중을 그래도 두어서 기술한다는 것은 그 광개토왕 능비 작성의 그런 필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쟁은 가야와 왜의 연합군이 신라성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양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경북대 주보돈 교수 역시 신라가 영토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에 불안을 느낀 가야가 외부 세력, 즉 왜군을 끌어들여서 신라의 심장부인 경주를 공격했다가 고구려군에게 패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라 영역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가야 각국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위협이 될 터이고 가야 각국들이 멸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외부 세력의 도움을 빌려 가지고 신라 심장부를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뭐 곧이어서 고구려 세력이 내려와 가지고 신라를 도와주면서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은 그 타격으로 일제히 물러나서
낙동강 유역이라고 하는 게 낙동강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게 신라와 가야 영역의 경계로서 기능하는 것은 들쭉날쭉하던 관계가 정리되어 가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 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이서 지역은 가야 영역으로 분립된 상태로 남게 된다. 백제의 참전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가야가 왜군과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했다가 오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고구려군에게 패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또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고구려군의 가야 공격에 대해서 기술한 광개토 왕릉 비문의 경우 워낙 결자가 많아서 그 뜻을 해독하기가 어려우나 대충 글자를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임나가라에 이르러 계속 성을 공격하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안나인 수병이 신라 성인 염성을 공격하니 고구려군이 임나가라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내용의 기록 뒤에 다수의 결자가 보이고 안나인 수병이라는 말이 세 차례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안나인 수병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함안에 있었던 소국의 이름이 아라국 혹은 안나국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안나인 수병은 곧 아라가야의 수비군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라인 수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라와의 어쨌든 전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쟁 지역이 뭐 하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르면 우선 임나가라가 고령이냐 김해냐 뭐 그렇게 우리 생각은 갈라져 있습니다만서도 어느 쪽이든 간에 둘이 임나가라와 아라가 둘이 힘을 합해서 동시에 고구려군에 대항하지 않았던 양상은 분명한 겁니다. 뭐 순차적으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양상이니까요.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가야 연맹체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진한의 맹주인 신라가 자꾸만 우리 가야의 땅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합시다. 아니, 그럼 우리가 신라를 치자는 말씀입니까? 신라가 만만한 상대가 아닐 텐데요. 백제에게 군사 동맹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백제는 고구려를 상대하느라 여념이 없는 판인데 우리가 신라를 치겠다면 군사를 내주겠습니까? 백제가 어렵다면 왜군의 협조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하고 교역을 하면서 화친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 함께 신라를 치자면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야의 각 나라들에서 각각 군대를 징발하여 어떻게 신라군과 맞설 것인지 작전을 세워봅시다. 좋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최소한 전쟁을 치르려면 이 정도의 전략회의 과정은 거쳐서 연합작전을 모색했어야 할 터인데 가야의 신라원정 과정에서도 그리고 고구려 군사가 남진을 해올 때에도 가야의 소국들이 연합작전을 벌여서 공격이나 방어를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군은 임나가라를 먼저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 다음으로 안나를 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가 모름지기 연맹체인데 시종일관 이렇듯 소국들이 분리된 채로 따로따로 행동을 했을까요? 하만의 아라국이 5세기 때부터 들어서서 다른 가야 여러 나라들을 하만에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또 백제에 가서 외교를 하고 신라에 가서 외교를 하느냐. 뭐 결국은 지금 신라가 낙동강을 건너서 김해를 그 다음에 창원을 석권하고 들어오니까 바로 창원 옆에 있는 하만이 이제는 순망치하네 그런 입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막아보자. 혼자로선 막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못 막으면 니네도 역시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가야 여러 나라들도 그 회의에 같이 참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에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공동작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합집산의 관계는 분명히 가야 여러 나라 사이에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게 이영식 교수가 예로 든 것은 후기 가야 시기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니까 이웃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때서야 행동에 나서서 위기 돌파의 방안을 모색하는 순망치안의 관계가 바로 가야 소국들 간의 관계였다. 그런 얘기죠.
광개토왕 비문에서 왜구의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에 이르러 공격을 계속하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는 대목에 등장하는 임나가라는 당시 가야연맹체의 맹주였던 김해의 금관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안나인 수병의 경우 홍익대 김태식 교수는 그것이 하만의 아라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고구려가 임나가라를 평정한 다음에 거기 두었던 술라병을 일컫는 말이다. 그 술라병이 왜구를 물리쳤다고 해야 문맥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서기 400년의 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력은 가야였습니다. 서기 400년에 있었던 고구려군의 남침 때문에 김해의 금관국이 멸망지경에 이르고 전기가야의 연맹체가 무너졌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뒤에 짚어보기로 하죠. 그에 앞서서 고구려군의 5만 군사가 가야를 침공했다면 당연히 당시 가야연맹의 맹주국인 김해의 금관국을 공격했을 텐데 전쟁의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얼마 전에 가락국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김해의 봉황토성에 대한 발굴이 시작됐다는데요. 이영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2005년 11월에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했던 봉황토성이 극히 아주 짧은 구간입니다만 봉황토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토성 내부에는 또 아주 작은 범위이긴 하지만 수많은 그 집자리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시 중복되고 만들어지고 폐기되고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데 과연 거기서 그런 전쟁의 적극적인 그 연구자에 따르면은 조사자들에 따르면 바로 그 5세기 전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반에 그 토성에서 과연 얼마만큼 적극적인 전쟁의 증거를 찾을 것이냐. 아직까지는 그 본격적으로 불탄 그 집자리 같은 것들이 없다. 앞으로 이 발굴이 더 진행되어서 고구려의 침공이 전기 가야의 멸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해 보기로 하죠. 그렇다면 전기 가야 시기에 김해의 금관국에 버금가는 세력을 과시했던 하만의 아라국 역시 전쟁의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요? 이영식 교수는 그 전쟁 이후의 시기에 하만군의 도항리와 만산리의 대규모 분묘들이 축적된 것으로 봐서 아라국의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분군에서 고구려 광개토항 군사와 가야 군사의 전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 한 점이 발견됐다는데 어떤 유물인지 들어보시죠. 발굴 조사자들에 따르면은 5세기 중반, 400년대 중반의 무덤이 거의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의 갑옷, 이 두 세트가 나왔습니다. 두 세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한 세트겠는데 이 오른쪽으로 두르는 그 한 줄, 그다음에 왼쪽으로 두르는 한 줄인데 공사 중에 파괴를 거쳐서 조사가 된 확인이 된 그런 유적이기 때문에 한쪽에 그 마갑은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제 한쪽에 이제 둘렀던 마갑인데 이 말의 갑옷이 고구려의 벽화 고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고구려 벽화 고분에 있는 이 말의 갑옷은 고구려에서 출토된 적은 없습니다. 장군, 지금 고구려 기병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전투 태세를 갖추라. 이제 곧 적군이 저 아래 계곡에 이르면 우리는 기습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장군, 적의 기병들이 계곡에 들어섰습니다. 알겠다. 공격하라! 활을 쏘아라! 장군, 고구려 기병들은 말과 사람이 모두 갑옷을 입고 있어서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도 철갑옷을 입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철갑으로 가리지 않은 곳에다 활을 쏘면 될 것 아니냐? 장군, 저기 보십시오. 고구려 보명이 새까맣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되겠다. 퇴각하라! 아무리 고구려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 하더라도 전투 과정에서 고구려의 기병을 덜어 쓰러뜨렸을 것이고 고구려 기병의 마갑 한 벌을 노획했겠죠. 그 장수가 죽을 때 고구려군으로부터 노획한 말 갑옷, 즉 마갑이 무덤 속에 부장품으로 묻혔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 고구려군으로부터 탈취했던 그런 물건으로 인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만에서 그런 말 갑옷을 제작을 했다면 같은 시기에 여러 고분들이 조사가 됐으니까 다른 고분에서 나와야 되겠죠. 또 같은 시기에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무덤들이 조사가 됐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하만 양식의 톡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같은 시기에 여러 분면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만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 갑옷은 지금까지 그 시기에 있어 단 한 벌입니다. 에 따라서 아마 고구려군을 상대로 싸웠는데 얻은 그 전리품이 자랑스럽게 그 주인공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외에 김해 지역에서도 말탄 병사를 형상화해서 토기로 만든 기마 인물형 토기가 발굴됐는데 그 토기에서도 말이 똑같은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구려 기마 군단과의 전쟁에 관한 유물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이 가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당시에 바로 김해 그 본가야 세력들이 그 초토화에 못 견뎌서 되게 그 연안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되게 고령 쪽이라든가 또는 함안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김해의 그 난가라 세력은 약화되고 되게 5세기 이후에 바로 뭐냐면 그 고령의 그 대가야라든가 함안의 아라가야가 더 이 그 가야 세력권의 후기 맹주가 되는 바로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될 정도로 큰 그 하나의 그 사건이 이제 그 광개토왕의 그 남진 정책 보교만의 그 남진 정책이 아니었던가. 한성대 윤석규 교수는 서기 400년의 고구려 침공으로 김해의 금관국이 아예 초토화돼 버렸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야의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라! 국가의 건물들을 모두 불태워라! 대장간을 공격하여 야장들을 모두 끌고 나오도록 하라!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당시 금관국을 이끌던 중심 세력과 철기를 생산하던 기술자들이 내륙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바다 건너 대마도를 통해 일본 열도로 흘러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특히 윤석규 교수는 그 무렵에 김해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의 지진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윤석규 교수의 지진 관련 얘기는 김해군 장유면 수가리의 패총군을 연구했던 부산대 지질학과 윤선 교수의 발표를 근거로 삼는 것인데 윤선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소한 3세기까지 옛 김해만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4, 5m 정도 높았다는 것은 지질조사와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수면이 왜 변동됐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집안이 융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안이 해식동의 암석에 새겨진 해수면과 육지가 접했던 고정선이 동쪽으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삼국사기 기록 중에서도 서기로는 304년에 해당하는 신라 기림 이사금 7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8월에 지진이 일어나 샘물이 솟아올랐다. 9월에 또 지진이 서울에 일어나 민가가 허물어지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지진이라면 진도 9.0 이상의 강진인데 이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김해만 일대의 융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기 304년이라는 편년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서기 400년 이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해의 금관국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터에 지진까지 겹쳤다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겠죠. 하지만 금관국의 패망에 지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아직은 미약하여 공론화할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 어쨌든 서기 400년의 그 전쟁이 가야, 특히 김해의 금관국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고 이 전란 과정에서 내륙으로 이주해간 김해의 철기 기술자들이 고령으로 흘러들어가서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의 맹주로 부상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김태식 교수를 비롯한 상당수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북쪽이 그 뚫릴 염려도 있고 또 백제 세력이
심장부로 진출해 놓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로 봐가지고는 가야나 외세력에는 별로 관심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라를 이제 제약해서 신라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쪽을 견제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백제를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도 그렇게 말하자면 식민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종하기 위해서 신라를 지원한 거지. 낙동강 이동으로 진출해 들어가 김해가 뚫리고 낙동강 이성으로 왔으면 가야를 쓸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고구려로 봐가지고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은 단지 신라를 자기 제압 아래에 두기 위한데 그것만 목적 달성하면 되고. 당시의 가야는 고구려의 주 공격 대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북방의 군사적 상황이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고구려가 5만이나 되는 주력군을 오래도록 남쪽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철수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고구려의 목적은 신라를 속국처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둠으로써 백제를 견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가야를 강도 높게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 경북대 주보돈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서기 400년 고구려의 남침 전쟁은 가야의 소국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쳤는데, 홍익대 김태식 교수가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에서 고고학적 사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첫째, 신라에 자발적으로 투항한 것으로 보이는 성주, 창녕, 부산 지역은 신라에 복속되었는데, 그 대가로 신라로부터 독립적인 지역 지배권을 인정받고 그 후원을 받으면서 발전하였으나 6세기 전반을 넘기지 못하고 신라에 흡수되어 더 이상 자체적인 고분을 축조하지 못하였다. 둘째,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구의 해안지대에서는 5세기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고분 유적의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라 유물과 가야 유물이 섞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신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가야 소국으로서의 명맥을 겨우 유지해 나가는 형태였다고 추정된다. 셋째, 전기 가야 시대에 소외된 지역이었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의 내륙 산간 지역은 5세기 후반 들어 많은 대형 분묘들이 축조된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경제력 및 지배 권력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 전쟁으로 김해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체는 와해되었고,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얻어서 김해의 가야국을 물리치고 영남 일원의 유일한 패자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의문 한 가지를 제기해 볼까요? 백제나 신라 역시 초기 건국 단계에서는 마한이나 진안 지역의 소국에 불과했고, 가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째서 가야는 백제나 신라처럼 보다 강력한 세력으로 통합해 나가지 못했을까요? 백제와 신라는 처음에 같은 소국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백제국, 무슨 뭐 그 다음에 신라 같으면 무슨 조그마한 뭐 사로국, 이렇게 출발하고, 또 그 가야 같은 뭐 구야국, 또는 뭐 그 안야국, 이렇게 소국으로 같이 출발했어도 이쪽 백제나 신라는 바로 그 뒤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농업의 생산을 갖다 재확대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거든요. 그러면서 1세기보다는 2세기, 3세기에 갈수록 더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야만은 오히려 철을 중심으로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가야는 각각의 소국들이 자기 거점을 중심으로 해양 교역을 해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구태여 넓은 영역을 갖춘 큰 나라로 통합할 필요가 없었다. 윤석규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전기 가야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서기 400년의 그 전쟁 때문에 급작스럽게 무너졌다고 보기보다는 주요 철수출 시장이었던 낙랑과 대병이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면서부터 김해 중심의 가야가 세태일로를 걸어오다가 고구려로부터 결정타를 맞은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후기 가야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문화의 중심지였던 김해 세력은 전쟁의 참화로 주체 세력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졌지만 가야라는 이름과 문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313년 그 이후부터 김해는 세력을 이뤄왔고,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마 선진 지역이 어디인가를 의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13년 낭랑대방의 그 축출 이전까지 이 한반도 지역에서는 서북한에 진출해 있던 한의 군현 지역이 최선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선진 지역과는 바닷길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축출해낸 고구려였고 그 고구려와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선진국은 고구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는 가야 지역에서 이 남해안에 위치한 종전의 전기가야의 여러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 해당합니다. 해상을 통해서 낭랑이나 대방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던 시기에는 김해를 비롯한 남쪽 해안 지방의 소국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들에게 선진 문물을 전해줄 대상이 북쪽의 백제로 바뀌었으니 가야 소국들 중 내륙에 위치한 세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어째서 하필 고령에 있던 세력이 후기 가야의 맹주로 떠올랐을까요? 고령 세력은 김해가 위세를 떨치던 전기 가야 시기에는 반파국 혹은 반노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 전반 이후에 고령의 지산동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규모의 고분들이 발굴되고 그 부장품 역시 질과 양 모두 타 지역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령 세력이 이토록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농업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택리지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벽실을 뿌리면 보통 지역에서는 3-4배의 수확을 거두지만 고령, 성주, 합천 등지의 논에서는 13배가 넘는 수확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안정되고 우수한 농업 생산성에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고령의 반파국은 서기 400년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해에서 이탈해온 철기 기술자들이 철광산을 개발하여 제철 능력을 확보한 것도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드디어 5세기 말 고령의 반파국은 그동안 지리멸면한 상태에 있던 김해 소국들의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자, 다들 모이셨소. 나는 대가야의 하지왕이라고 하오. 아니, 대가야라니. 반파국이 언제 대가야가 됐나? 남쪽 바닷가의 가락국이 한때 가야 혹은 가라를 칭하면서 우리를 대표해 왔으나 지난 경자년에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으며 이 전쟁의 영향으로 그동안 우리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신라의 속국으로 넘어가 버렸소. 이제 우리는 가야 형제국들의 이탈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소. 맞는 말씀이요. 더군다나 고구려군에게 위례성을 함락당한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고 그 기회를 틈타서 신라가 대대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는 비상한 형국이요. 우리 형제국들이 다시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짐이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소. 앞으로 짐을 대가야의 왕이라 부르시오. 뿐만 아니라 가야 혹은 가라라는 나라 이름 역시 다른 나라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오. 모두가 짐이 다스리고 있는 이 대가야의 호칭이요. 알겠소? 하지왕이 다스리는 반파국을 가라로 부르거나 대가야로 부르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저 아래 바닷가에 있는 금강국은 뭐라 불러야 하오? 이전까지는 가라나 가야라고 불렀는데. 맞아요. 비록 신라의 위세에 눌려 맥을 못 추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연히 우리의 형제국이 아니오. 그 나라는 앞으로 남가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시오. 남쪽에 있는 가라 이런 뜻이로군. 실제로 반파국의 하지왕이 가야 소국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아니면 소국 대표들이 토론을 거쳐서 가야나 가라 혹은 대가야라는 칭호를 반파국이 사용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하지왕이 가야 소국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등장하는 가야나 가라 혹은 대가야라는 국명은 고령 세력을 지칭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 반파국의 하지왕은 새로운 가야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왕마마,
우리가 모름지기 가야의 여러 형제국을 대표하는 강국이 되었사오니 시조 대왕의 능묘도 호화롭게 꾸미고 제사도 보다 성대하게 지내야 할 것이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다. 헌데 우리의 시조 대왕이 어떤 분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를 말씀이옵니까? 본명은 뇌질주일이고 왕후는 이진아시왕이 아니옵니까? 하면은 가야의 여러 형제국 백성들이 우리 반파국의 시조 임금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느냐? 아래옵게 황송하오나 대부분 모를 것이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가야의 시조가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황송하오나 가락국을 세웠던 수로왕이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로왕은 이미 멸망지경에 이른 하찮은 나라 남가라의 시조일 뿐이니라. 우리 시조가 어찌하여 하늘이 남가라에 내려준 6알 중에 하나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냐? 하오나 이미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시조의 탄생 신화는 새로 만들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 시조 신화를 새로 지어낸다는 말씀이옵니까? 안 될 것이 뭐 있겠느냐?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얘기 중에 시조 신화로 바꿔 쓸 만한 얘기가 뭐 없겠느냐? 가야산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긴 하옵니다만 어떤 전설인지 말해보라. 하늘에서 천신이 가야산에 내려와서 가야산의 여신을 만나서... 좋다. 그 전설을 우리 가야의 시조 신화로 만들면 될 것이야. 그렇게 해서 생긴 전설이 예전에 소개한 바 있는 대가야국의 이진 아시왕 신화입니다.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흥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강구강 뇌질청에 2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이진 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다. 이렇게 되니 이전에 널리 알려져 있던 가락국 시조 수로왕은 전체 가야의 시조에서 고령 대가야 시조의 동생으로 그 위상이 격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시조 신화가 수로왕 신화의 하나였는데 또 하나가 생겨난 것이죠. 이영식 교수는 건국 신화가 하나였다가 둘로 분화되는 것은 드문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적어도 억지로라도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의 경우에는 건국 신화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요. 백제 같은 경우에 원조와 비류는 서로 다른 역사인데 그게 이제 하나 형제 관계로 이제 들어 있는 셈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억지로라도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건 그 각각의 그 소국 단계에서 백제국을 중심으로 사로국을 중심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결국은 오부고 육촌이고 고구려의 오부가 됩니다만은 그렇지만 처음에는 각각의 제사를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몽을 하나로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제사로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건국 신화도 전부 하나로 기가 막히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근데 가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 이름도 가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가야 혹은 대가라라고 내걸었고 시조 신화도 그럴듯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가야의 소국들을 대표하여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서기 479년 대가야의 조정에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대왕 마마, 중국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신다 하셨사옵니까?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우리가 가야의 여러 나라들을 한 덩어리로 뭉치게 해서 모름지기 대가야를 선포했거늘 어찌하여 중국 땅에 사신 보내는 것이 불가하다 하는가? 제나라는 지척에 있는 땅이 아니옵니다. 육로를 따라 남쪽 바닷가에 이르기만도 만만한 여정이 아닐진데 거기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고 또다시 대해를 건너 중국 땅에 이른 다음 반년이 걸리고 1년이 걸린들 길이 먼 것이야 대수겠느냐? 도중에 백제나 고구려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혹 백제 사신이 가는 길에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사신을 딸려보내는 편이 나을 것이옵니다. 백제는 백제고 가야는 가야니라. 제나라 황제에게 보낼 국서를 써줄 것이니 사신단은 출발 준비를 서두르라. 그렇다면 당시 대가야가 위치했던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에서
훗날 남제라고 불리게 되는 중국 남조의 제나라까지 가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했을까요? 이영식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이 사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뭐 그 샹하이까지 뭐 비행기로 한 번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고령에서부터 지금 현재로 따라서 뭐 88 고속도로다가 가서 합천, 거창, 함양, 그 다음에 남원에 이르러 가지고 섬진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곡성, 구례, 하동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남해에 나가서 그 다음에 남해안을 다 가가지고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를 돌아가지고 다시 서해안을 따라 북상을 해서 황해도까지 갔다가 황해도에서 묘도열도를 건너서 산동반도 지역에서부터 다시 양정강 하구까지 내려가는 뭐 어마어마한 길이죠. 고령에서 합천으로 내려와 황강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으로 나온다면 형편이 좀 낫겠지만 서기 400년 전쟁의 결과로 낙동강 하구는 이미 신라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남원으로 이어지는 육로를 거쳐서 배를 타고 섬진강을 따라 내려온 다음 하동에서 남해로 나섰을 것입니다. 가야의 사절단이 하동포구에서 큰 배로 갈아타고서 바닷길로 나섭니다. 자, 보트를 올려라. 가야의 사신선은 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지금의 목포 앞바다에서 키를 돌려 황해 연안으로 북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죠.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반도 끝에 위치한 중막동이 그곳입니다. 자, 저기 보이는 저 언덕 아래에다 배를 대도록 하라. 나으리, 지금 우리 배가 한창 뒷바람을 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저쪽에다 배를 대라하십니까? 이곳에 배를 대고 용왕님께 제를 올리지 않았다가 대신이 노하시는 날은 어찌 되는지 아느냐? 배를 대고 준비한 재물들을 챙기도록 하라. 백제의 역사를 소개할 때 바로 이 부안군 중막동의 제사 유적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오고 가는 배의 선원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국제적 성격의 유적이 바로 중막동 제사 유적인데요. 지난 1993년에 이곳에서 대가야 계통의 유물이 발견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가야 계통의 대옹, 커다란 항아리예요. 그 안에 대가야 계통의 행엽, 그러니까 그 말의 장식이죠. 말의 장식이라든지 아니면 대가야 계통의 톡이라든지 대가야 계통의 철제 문물을 흉내낸 그 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이걸 대가야 계통이라고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변산반도 끄트머리에 있어서 바로 위도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거기죠. 그 끄트머리에 있어서 대가야 계통의 문물이 왜 나오느냐? 대가야는 한 번도 거기에 진출한 적은 없거든요. 거기서 대가야 계통의 유물이 발굴될 가능성은 서기 479년에 대가야 왕 하지가 남제에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절단이 제사를 지내고 남겼을 경우가 유일한데 바로 그 한 번의 중국 나들이가 중막동의 대가야 유물로 증명된 셈이죠. 그렇다면 대가야의 사신이 과연 양자강 하구의 남제에 다녀왔는지 중국 사서에 그 흔적이 있을까요? 남제서 동남이 열전 가라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국은 사만의 한 종족이다. 건원 원년에 국왕 하지가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쳤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서 널리 헤아려 비로소 조정에 올라오니 멀리 있는 오랑캐에까지 교화가 미치는구나. 가라왕 하지가 바다 밖에서 방문하여 동쪽 멀리에서 패백을 바쳤으니 보국장국 봉국왕을 제수한다고 하였다. 대가야가 중국 왕조와의 첫 대외 교섭을 주변 어떤 세력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신라가 처음 중국 왕조와 외교를 전개할 때는 백제가 도와주죠. 근데 이때 479년에 백제는 사신을 파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외교 사절이
이때 중국 남제와의 외교 요섭이 독재적으로 진행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75년에 백제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령의 대가야 왕이 저 멀리 양자강 하구까지 사신을 파견을 하고 외교 교섭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고령의 또는 이 서부 경남 일대에 있어서 가야 세력이 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양상을 짚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하나 됩니다. 김해가 바닷길을 통해서 낙랑대방과 교류하면서 세력을 키워왔던 것과는 달리 고령의 대가야는 소국 시절인 반파국 때부터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후기 가야의 맹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됐기 때문에 애교적으로 친백제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영식 교수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백제로부터 받아들이는 이 선진 문물이 바로 대가야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양상은 사실은 562년에 신라에 의해서 대가야가 망할 때까지 아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대가야는 최후까지 친백제적인 그런 세력들이 지배층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즉 지배층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친백제, 아마 거의 일변도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 가야 연맹체의 중심이 김해에서 가야로 옮겨가면서 일본과의 교류 주도권 역시 고령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향은 일본 열도에서 발굴된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바로 이 시기를 경계로 해서 즉 5세기죠. 5세기를 경계로 해서 김해 계통의 문물에서 고령 계통의 문물로 바뀝니다. 같은 가야 계통의 문물이라도 따라서 이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외를 상대로 하는 주된 파트너는 김해보다는 고령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현재 일본 열도에 남은 가야계 문물의 변화상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륙으로 이동한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열도 외왕권과의 교류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히 물질적인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 수출의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나 가야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일본 열도와의 교역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외왕실과의 교류는 그 의미가 가볍지 않을 텐데 내륙 지역인 고령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현해탄을 건넜을까요? 이영식 교수는 현재의 고령군에 있는 계진면에 낙동강으로 나가는 나루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계진면이 있습니다. 고령의 몇 개의 고령군의 몇 개의 면 중에서 계진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개자 나루 진자입니다. 나루를 연다 그겁니다. 그 계진 나루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그건 뭐 어떤 지류도 아니고 낙동강에 바로 댈 수 있죠. 최근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홍수 피해 때문에 뚝이 붕괴가 돼서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또 그 계진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으로는 계진도 있고 도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그런 나루들이 이미 낙동강으로 직접 통해서 낙동강을 직접 내려오는 그런 나루들이 있고요. 그런데 고령에서 낙동강 하구로 내려와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던 그 수상 교통로의 경우 5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신라가 지금의 부산 동래 방면으로 진출하여 낙동강 하구를 장악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교통로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기 479년에 대가야 왕 하지가 남제에 사신을 보내면서 개척한 길이었습니다. 고령에서부터 지금의 88고속도로가 뻗어있는 방향으로 따라 합천, 거창, 함양, 남원으로 나간 다음 섬진강 수계를 따라 구례, 하동을 통해서 일본 열도로 건너갔던 것이죠. 이영식 교수와 마찬가지로 경북대 박천수 교수 역시 대가야가 일본 열도로 진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점으로 섬진강 하구의 하동을 거론합니다. 5세기 중엽 때 되면은 신라가 낙동강 하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야가 낙동강을 통해서 일본 열도에 철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다면 대가야가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게 되면 어디냐 하면은 고령에서 출발한다면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남원, 구례, 하동
이러한 통로를 거치면은 아마도 그 일본 열도로 가는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게 주목되는 것은 특히 하동 지역은 일본 서기에 대가야 또는 백제가 외화 교통하던 곳 항구로 나옵니다. 바로 이 하동 지역이 당시 지명으로는 마늘 따자에 모래사자를 쓰는 다사 혹은 띠대자에 모래사자를 쓰는 대사라고 불렸는데 바로 그 일대를 두고 백제와 가야 사이에 치열한 쟁털전이 벌어집니다. 가야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르둥 4개 현은 당연히 우리 백제 영토로 편입해야 마땅할 것이요. 어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본래 우리 가라의 땅이거늘 어찌하여 내놓으라 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 임나 사연을 가야가 백제에 빼앗김으로써 쇠퇴한 것이다. 박천수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나사연이 실은 대가야가 이러한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발전했었고 이러한 지역을 뺏김으로써 백제 빼앗김으로써 대가야가 쇠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임나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백제와 대가야가 싸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임나사연이라는 지역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제대로 인식을 못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에서 임나사연이 역시 대가야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시 삼도 수군 통제행이 있었던 곳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해안에 이렇게 돌출된 반도기 때문에 여기만 딱 장악해 버리면은 남해안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의미가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